예, 아, 예, 우리 지금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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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박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어,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제 그 오징어와 어업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그러한 이유는 대개 그 여기 바다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계시지만은 우리 수산업을 사실 내면 깊숙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서 수산업을 이해하는 자리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수산업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여러분 그 물고기가 주인이 누굽니까? 어민들인가요? 아닙니다. 그쵸? 물고기의 주인은 그 공유제입니다. 공유제. 그러니까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산업은 이 아시는 것처럼 옛날 1960년대 게리 뭐 하딘인가 하는 분이 공유제 비극을 말했는데 전형적인 이 공유제 비극이 발생하는 그런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물고기를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잡기 때문에 까닥하면은 이제 고갈될 수 있는 그런 함으로 해서 이제 일정 수준의 제한이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서 최근에 우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 범위를 좀 확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지구 안에 주어진 이 공기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주인이 없다고 막 그렇게 쓰다 보니 꼭 이 수산업과 같은 그런 경제 비극이 발생할 확률도 가능성도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수산업 같은 그 공유제 비극이 있는 정책을 한다는 게 되게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데 뭐 지금 우리 지구도 그런 저 현상에 맞닥뜨려서 우리 수산업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장. 예. 그러면은 오징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징어 여러분 뭐 오징어 뭐 별거 있냐? 요즘에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있어갖고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근데 오징어가 자원학적으로는 사실 오징어는 1년생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동해에서 많이 잡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뭐 남해도 잡히고 또 서해에서 잡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현장에서는 오징어가 많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중국 배들도 잡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우리 국내 배들이 많이 잡아서 그렇다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징어가 기본적으로 이 태생이 찬물에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징어가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어종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이죠.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한계선이 우리 그 속초나 이쪽 주변까지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온도 변화만 있으면은 남방 한계선이 남방 한계선이니까 맨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 버리면은 전체적인 어군이 북쪽에서 형성될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일부 남획이 있어갖고 오징어가 요즘에 자리 잡기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런 오징어를 제가 왜 선택했냐면 이 오징어를 놓고 우리나라의 여러 업종들이 정말 피 튀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수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제이기 때문에 이 원래 주인은 이제 정부인데 국민들한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줄 때 아시는 것처럼 이 다 금지 아닙니까? 금지인데 그거를 일정한 조건에 맞춰 갖고 허가를 해줘서 금지 해제를 통한 허가를 해줘 갖고 잡도록 했는데 그래서 되게 이 어업별로 되게 타겟 어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징어는 이 동해에 주로 났으니까 동해에서 체납기라고 하는 업종이 원래 주인 업종입니다. 뭐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되게 이 체납기는 오징어만을 잡기 위해서 개발된 업종이거든요. 잡는 방법은 이제 채에서 낚은다 그런 건데 최근에는 이제 그 먹이를 쓰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그 가짜 먹이 같은 게 낚시가 달려갖고 오징어가 잡혀 올라오는 것인데
근데 아무데나 막 끼죠. 뭐 귀도 끼고 배도 끼고 뭐 다 끼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오징어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징어는 물고기 잡는 방법 중에 그 광야한 바다에서 오징어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려면 오징어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징어는 이제 불을 좋아하거든. 여러분 동해나 이렇게 바닷가 가시면은 불 환하게 켜 있지 않습니까? 그게다 오징어를 집어하는 집어등인데 그 오징어를 모아요. 모아갖고 뭐 오징어를 군집이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저기 아까 말씀드리는 건 가자 미끼를 줄줄 달아갖고 또 돌리면은 뭐 팔이고 뭐 등이고 입이고 막 끼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체납기인데 그렇게 원래 오징어를 잡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징어가 그렇게 이제 군집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부산이나 이쪽에 있던 이제 대형 트롤들이 가서 이제 오징어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트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대형 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 배가 한 50톤쯤 되는데 그물이 입구는 그 높이로 한 50m, 그다음에 이 폭으로 한 40m 되는 큰 입구를 가지고 자루 형태의 그물이에요. 끝쪽으로 와서 그물이 작고 양쪽은 날개 그물이 있어갖고 길단 말이죠. 그래갖고 어획강도가 엄청납니다. 이게 한번 잡으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 트롤 업종이 대개 다 없어지고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아 있고 지금 또 이게 이제 동해 가서 이 오징어를 주로 이제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체납기 업종하고 경쟁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동해구 트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업 구조가 좀 복잡한데 이 동해구를 옛날에 일본 일제 이후에 동해 지역만을 별도로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트롤을 또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구 트롤도 또 오징어를 또 잡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정치망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정치망을 움직이는 그 어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바닥에다가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그런 어법인데 이 정치망이 이제 그 가장 큰 정치망은 그 낭망이라 그래갖고 이제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가라막아요. 그물로 딱 가라막고 그걸 길겨물이라는데 가라막으면 물고기가 쭉 가다가 뭐가 막혀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면은 이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운동장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운동장에 같이 놀다가 또 조그만 길인데 또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못 나가는 그런 데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함정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 대형 정치망인데 정치망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기 외국인 선원들 한 1명 고용을 해서 뭐 건물 한번 설치하는데 한 뭐 2, 3억, 3, 4억씩 들어가고 그런 그 큰 정치망인데 이런 정치망들도 오징어를 연안에 우리가 많이 잡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저쪽에 그 서해에서 자망이라고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망은 되게 유자망이 유명한데 그런 이제 목포 지역에 가면은 이제 그 조기를 주로 잡는 어법인데 조기를 주로 잡다가 최근에 이 사람들도 오징어도 잡아요. 왜냐하면 자망은 그물 특성이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망은 고기가 와서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실이 이게 엘라스티가 있습니다. 탄력성이 좋아요. 그래도 그물실이 물고기 눈에는 안 보이는 색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끼면은 탄력성이 좋아갖고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자망인데 그런 자망들이 이제 근해 자망도 있고 이런 자망도 있는데 자망들이 이게 이제 주로 근해 자망은 아까 목포 지역에 조기 잡던 애들이 이제 오징어가 이제 뭐 서해도 오고 남해도 오니까 오징어도 막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잡으러 동해까지 또 진출해서 동해에 있는 오징어에 또 다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저 주로 바닷가에 가시면은 저기 소형 작은 배들 많은데 거기 보시는 게 대개 연안 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연안 자망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이라는 것은 자망도 할 수 있고 무슨 뭐 체납기도 할 수 있고 뭐 통발도 할 수 있고 몇 가지 그 영세어민들이니까 우리가 허가를 동시에 같이 준 거예요. 연안 복합인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오징어 어종 하나를 놓고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큰 업종은 이제 체납기하고 트롤이 큰 업종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정치망은 어차피 이제 깊은 바다에 못 가니까 연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는데 연안에 있는 작은 복합이나 연안 자망들은 규모는 작지만 이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개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시냐면 아니 그 체납기나 대형 트롤들이 저 밖에서 고기 다 잡아갖고 연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물고기 없다 하고 이제 근해를 주로 저기 조업 구역을 하는 대형 업종들하고 연안에서 작은 배들로 하시고 하는 분들이나 정치망들이 이제 피해 의식이 좀 있어갖고 이제 컴플릭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는 주인은 대게 물고기라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종이 한 어종을 놓고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일곱 여덟 개 업종들이 국내적으로는 경쟁을 하고 이 오징어를 놓고 우리나라는 숙명적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가운데 바다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업종에 대개 중국이나 일본하고 경쟁 조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오징어를 잡던 이 동해 지역은 중국 애들이 이제 넘어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옛날 2000년도, 2001년도 우리가 일본하고 어업협정하고 2001년도에 중국하고 어업협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업협정을 할 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바다가 사실 200캐리를 긋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잖아요. 200캐리를 못 끄니까 중간에다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가상의 금을 긋고 그 가운데는 이제 중간 존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하이시 공예 개념으로 해서 옛날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그런 공예 개념으로 중간 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밖에 쪽만 가상의 이의지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놓고 어업협정을 통해서 어차피 저 중간 존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가는 존이고 그다음에 우리 영해하고 그 중간 존하고 그 가상의 이의지 사이 그 사이는 이제 협상의 대상 해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이제 어협상이라는 거를 매년 하는데 중국이 동해로 오종을 잡을 수 있는 근거는 2001년도에 어업협상할 때 그 전에부터 중국 배들이 우리 울릉도 밖에서 조업을 했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욕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 70여 척을 허가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오는데 핑계는 그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군부하고 옛날에 거기 김일성 주석인가 그분이 은덕어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은덕어장 북한 수역에다가 그래갖고 북한의 군부하고 중국에 있는 업 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거기로 주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거기 갔다가 주로 동해 최대 황금어장인 저기 대화태 그러니까 북한, 일본, 우리나라 울릉도 북동 쪽인가 이거는 그쪽에 동해에서 가장 좋은 어장인데 그 대화태 어장에 가서 아주 지금은 거의 뭐 종횡무진으로 이제 고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고 근데 이제 일본은 대신 그쪽 대하태 어장에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형 업종들이 많이 일본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좀 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협상할 때 그 대하태 어장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곳인데 지금도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쪽에 있는 이 소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많잖아요. 또 입김 세고 그래서 그 대하태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징어를 놓고 지금 러시아 대화청 주변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일본, 중국, 우리 이렇게 경쟁을 국가 간에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징어를 놓고 생긴 이 갈등은 사실 국제적인 갈등은 차지하더라도 국내적인 갈등은 이게 한 4, 50년 됐습니다. 이게 서로 싸움질한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을 할 때 이걸 이렇게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이거 뭐 단순히 이 민원으로 풀 문제가 아니로구나 해서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이 오징어라는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 자원의 합리적 분배 방안이라는 종합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 5년만 추진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이 자원의 합리적 분배 방안의 기본 기준이 뭐였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해안에 가면은 우리나라 배가 아시는 것처럼 한 6만 한 3천 척 되는데 그 중에서 연안 어선들이 한 6만여 척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대형 업종들이 한 2,700여 척 되는데 그 반대로 생산량은 한 80%는 한 2천여 척
그 대형 어선들이 생산을 다 하고 나머지 한 20%를 갖다가 한 6만여 척들이 생산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들한테 물고기를 공급하는 생산 기능을 대부분 다 이제 대형 어선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숫자가 연합어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요즘에 마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이제 숫자가 정의인데 그것처럼 지금 연합어민들이 워낙 이제 저 숫자도 많고 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도 정부의 입장이긴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오징어 자원 협력 분배 방안의 기본적인 개념은 연합어민을 어쨌든 연합어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그냥 산업적으로 이 저기 오징어가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어민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있는 대형 업종들이 와서 그냥 막 트롤들이 와서 싹 잡아간다 생각하고 계시고 또 부산의 대형 트롤들의 슬픈 역사를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부산에 있는 대형 트롤들은 원래 이 수산업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21년도인가 조선어업령으로부터 출발이 돼갖고 이제 오늘날 수산업법이 이렇게 이제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조선어업령 때 만든 그 법적인 체제하고 지금 수산업법 체제가 물론 바뀌긴 바뀌었지만 근간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 근간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그 서일본 우리나라 쪽, 이 동해 쪽 그 라인들, 동해 쪽 이 서일본 쪽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일본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그 트롤류 끄리업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일본 애들이 했던 규정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수산업법에 살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경 128도 이동조 금지라는 건데 트롤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끄리업들, 그러니까 어획 강도가 세서 자원을 뭐 이렇게 고갈시킨다고 이렇게 지탄을 받는 업종인데 그래서 그 옛날부터 동경 128도 저 동쪽으로는 이 트롤류 업종이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우리 수산법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트롤들이 부산에서 저기 고기 잡기 위해서 그냥 동쪽으로 가면 그건 불법입니다. 동경 128도가 어디냐면요.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해하고 여수 사이쯤 될 겁니다. 남해하고 여수 사이. 그게 동경 128도인데 그러니까 이미 뭐 저기 부산은 뭐 동경 118도 안쪽에 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고기 잡으러 동해로 가자마자 불법입니다. 그거는 원래 못 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거기를 오징어를 안 잡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불법이라고 봐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 고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우리 업 단속하는 기관들도 울며 겨자 맞기로 그걸 또 그냥 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어업 관리의 방법이 전통적인 어업 관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자원을 이제 일정한 조건이나 관리 규제 하에서 잡도록 해놨으니까 이 어업은 정말 규제가 심각하게 많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자원이니까 어떻게 잡아라, 무엇을 잡아라, 언제 잡아라, 그물코는 뭐로 해라, 어디서 잡아라. 정말로 디테일한 기술적 규제가 정말 많은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그 어업 규제 방법인데 그러니까 어업은 제가 옛날 저기 저 지도 교섭과장 할 때 보니까 그 대통령이 요즘에 박근혜 사면했는데 사면을 하잖아요. 사면을 하면은 그 일반 그런 정치적인 사면 빼놓고 교통범죄 빼놓고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게 우리 업 분야입니다. 그만큼 규제가 심각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사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런 기술적 규제를 쭉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 규제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 출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잡는 양을 각 업종이나 배에다 정해주고 그 양만큼만 잡아라 하는 소위 말해 출구 통제를 주로 하려고 이제 정치적인 정책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있는 대형 트롤들이 우리나라에서 어획 강도가 가장 센 대형 트롤들이 동해에 가서 오징어를 잡으니 동해에 있는 여러 어민들은
저희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잡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피해 의식에 좀 젖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징어의 주인은 제가 그 체납기를 했지 않습니까? 체납기도 대형 업종인데 체납기는 러시아도 갑니다. 근데 체납기가 잡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오징어를 불로 켜서 군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빙빙 돌려고 낚시를 끌어올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지거든. 왜냐면 그 저 오징어를 모아 이렇게 군집을 시켜놓으면은 불로 켜놓으면 뒤에서 이렇게 옆에 있던 작전을 짜고 같이 그 코어로 했던 트롤이 와갖고 한 방에 끌어버리면은 괜히 뭐 밤새 내내 이거 조사한기 돌리지 않아도 한 방에 그냥 트롤 그물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납기하고 이 저 트롤이 공조를 하는 겁니다. 업에 있어서 공조. 근데 현행 수산업법에는 그것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허가 업종이 다른 허가 업종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이제 제재를 해놨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산업적으로는 시간이나 비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고 효율이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자원을 고갈시킨다 그래갖고 그걸 불법을 해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납기하고 트롤들이 저기 동해에서 오징어를 이제 효율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연안에 있는 많은 복합 자망어선들은 아마 저기 그 트롤하고 체납기 이놈들 때문에 자기 연안에 들어올 물고기가 없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이제 그 데모도 많이 하시고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연안 어민들의 어떤 피해 의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안정적인 공급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단으로 그러면은 이제 연합민들한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야, 대형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TAC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탈 얼러블 캐처라고요. 그 배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전통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또 부산 트롤들한테 다 그 TAC 할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야, TAC 그 할당을 대형 트롤의 TAC 할당을 내가 줄이겠다. 그 줄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그 줄인 남는 양은 누구한테 가느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전통적으로 오징어 주인인 채낚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연안 어민들한테 가도록 하겠다 하고 TAC를 전폭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제가 그 트롤들 거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형 트롤들이 기본적으로 어획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를 좀 이제 스크랍을 시키는 건데 스크랍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그 개인적인 재산을 어떻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배를 이렇게 달아냅니까?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업종책에서 보면은 각 업종별로 그러니까 각 업종별로 업종이 44개 업종이 있습니다만은 업종별로 그 우리나라 그 물고기 양에 맞춰 갖고 적정한 배의 그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배 숫자를. 그걸 갖다 허가 정수라는데 허가 수를 정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 허가 정수를 기준해서 허가 정수가 오버된 것들을 감촉을 이제 시키려고 했더구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형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선망이니 트롤이니 뭐 여기 서해가 뭐 안강망이니 뭐 이런 그 큰 대형 업종 놈들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이미 허가 정수 안에 대개 들어와 있어갖고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 감척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한 지가 아마 지금 한 20만 몇 년 됐는데 제가 그 업종책 과장 보니까 한 10여 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대형 업종들은 하나도 감척을 안 하고 연안에 있는 조그만 그 영세어선 배들만 자율적으로 감척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감척의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 대형 업종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직권 감척이라는 걸 제가 이제 도입을 해갖고 최초 직권 감척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정부의 직권으로 이 어느 업종에 어느 배를 어느 업종에다가 너희들 보니까 불법 행위라든 거 강도가 너무 세고 연합민들의 민원이 많으니 너희들 올해 몇 개 줄여 하고 저희들이 이제 양을 정해줘요. 강제적으로 정해주면은 그 업종에서 주기를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야 우리 이런 거 몇 개 줄이려는데 누구누구 하자고 내면은 이제 직권으로 줄이는데 그러면 직권을 안 줄인다고 개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 예산인데 정부가 뭔데 네 배 조업하지 마라 못 하잖아요. 그럼 정부의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정부는 뭘 갖고 하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저기 일차 산업은 대개 정부에서 각종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가 특히 면세유 같은 걸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면세율을 정부에서 줄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업 비용 중에 면세유가 뭐 업종별로 다르겠지만은 면세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많게는 40%, 적게는 뭐 30%, 40%, 50%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면세율을 뭐 못 받게 되거나 줄이게 되면 그 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면세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직권 감축되는 배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또 정책 자금도 상환도 안 해주고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이제 저희들이 점점 줄인다거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감축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제가 최초로 직권 감축을 해서 어민들한테 야, 저 동해에 들어오는 대형 트롤들 내가 배를 지금 점적으로 사거리 감축을 해갖고 상당히 뭐 줄이겠다 했더니 연합민들이 안 믿죠. 연합민들이 되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권 때문에 이걸 다 그지 않아 고치기 어려운 게 다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가 뭐 한다 해놓고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좋다. 요번에 박신철이는 뭐 틀린 놈이니까 한번 봐라 하고 내가 TAC를 전격적으로 줄이는 거하고 배 줄이는 거하고 하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밤에 그 조업구역은 다 정해져 있지만 밤에 싹 몰래 들어와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어획 강도가 큰 대형 업종들은 조업 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을 거놨어요. 이 안쪽 그 일정 금 밖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연합민들 보호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밤에 와서 몰래 하면 못하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못 잡으니까 어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대형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박 위치 발신 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 사가 안 나는데 선박 위치 발신 장치가 있는데 뭐 만약을 비상시라든가 위험시에 이제 구조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 용도를 안전상의 문제 생길 때만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지 불법 여부를 감시하는 데는 못 쓰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불법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게 되면 자기들이 대형업체들 불법을 못 하게 되니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막아서 못 했던 건데 그걸 또 제가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불법 감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몰래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민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대형 어선들이 동해에 들어오면은 불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모니터링이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민들도 뭐 일정 부분 이제 반신반의하다가 제가 말한 대로 제가 그랬어요. 이대로 한 5년만 가면은 이제 TAC 양이 많이 대형 업종들의 TAC 양이 줄 테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원래 오징어의 주인인 체납기라든가 연합민들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잡을 양이 많아질 것이고 또 어획 배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어획 강도가 줄어서 자원도 살아날 것이고 또 해나 걱정하는 조업금지 구역 안쪽으로 와서 몰래 조업하는 것도 다 감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정말 열심히 꼬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어렵게 타협을 이제 하려고 제가 이제 종합대책을 만들어 놓고 다 설명을 해서 이제 설득을 다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계획을 세운 지가 한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건은 성숙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이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TAC 양은 줄고 배는 줄였는데 이게 애당초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어민들과 대형어민과 연합어민의 어떤 갈등 문제를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풀고 상생조업이 가능하도록 이걸 하려고 한 건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부산에 있는 대형 트롤들이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화태어장에 가는 걸로 해서 작업이 몰래 시작됐다가 경남도 강원도 경북도 도지사들도를 포함해서 고속분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언론에서 막 전쟁을 벌여서 이게 또 유야무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한 민원을 보지 않고 이렇게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접근법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여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대타협을 해야 되거든.
아시는 것처럼 동해 연안어업을 대변하는 여러 조합장들, 그다음에 여러 선주 협의회들,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대형 트롤들이거나 또 체납기,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누군가가 이 총대를 메고 이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총 맞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안어민들이 숫자가 많고 그분들이 대형 업종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저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요. 야, 그러면은 대형 어선들이 근해업, 소위 말해서 수산업에서 말하는 근해업이 할 수 있는 곳하고 또 연안에 있는 영세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간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연안에서 한 12해리까지는 연안선들이 하고 12해리부터 뭐 한 5, 6해리 중간점을 두고 그 밖에서 이제 대형어선들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를 지금 연합의원들 대다수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뭐 저기 복잡한 문제도 해소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연합의원들과 대형업종들에 대한 그 오징어 자원 협력 분배 방안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정책들이 이제 지금 무르익어 있는데 무르익어 져갖고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산화법이 우리나라 세법다음에 가장 복잡한 법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선업용 이후로 이 그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끝에만 조금씩 바꾸고 개선하고 개정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어민들이 보기 어려워요. 정말 힘들거든. 그중에서 가장 일본의 잔재가 아까 말씀드린 동경 트롤업의 동경 128도 이동 제한 이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업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이게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문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동경 128도 문제를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 울릉도 동북방에 러시아, 북한, 일본, 우리하고 중간 존쯤에 거기에 대화태 어장이라고 하는 동해 최고의 어장이 있는데 거기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배들은 못 가요. 왜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동경 118도 이동 쪽으로는 대형 어선들이 못 가니까 우리나라 큰 배들은 못 가고 연안 동해안에 있는 작은 배들은 거기까지 배가 작아서 못 가고 그럼 거기 누가 잡냐면요. 지금은 완전히 지금 중국 배들이 거기서 아주 그냥 자원을 남획하고 도리탕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부의 손실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그 문제를 동경 128도를 해소함과 동시에 또 연안어민도 보호하고 연안어민의 걱정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거기 동해 최고의 어장에 가서 우리 국부를 왜 중국 애들이 그 다 먹도록 놔두냐고. 중국 애들로부터 그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큰 배가 가야 되거든요. 큰 배가 가서 중국 애들하고 경쟁적으로 해서 중국 애들 물리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차피 TAC라고 하는 총 토탈 러블 캐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원 관리가 또 되잖아요. 그러면 동해 전체 자원이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동해 연안에 있는 일부 분들이겠지만 많은 분들도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피해의식에 젖어갖고 야, 그 대형 어선들이 말이야 저기 동경 110볼트 때문에 사실 반사적인 이익을 본 사람들이 동해에 있는 연안어민들이니까 뭐 겉으로는 저기 저 뭐 실제적으로 와 조업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저기 동을 이제 반사적인 동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연안에까지 와서 이분 잡을까 봐 걱정인데 대형 어선들이 저 동해 가서 그 울릉도 밖에 가서 저 위에 가서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본 침략의 잔재인데 이거 이거를 사실은 이제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어업정책과장 할 때 제가 좀 깡다가 좋고 뭐 배포가 있어갖고 뭐 이런 거 뭐 저같이 이렇게는 전략을 세우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제가 그거 해소하려고 꼭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 못하고 나온 게 정말 제가 이 그 공직에 있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될 문제인데 이걸 못 해주고 나온 것이 지금도 회한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여건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씩 그
다시 시도를 한다거나 대타협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국부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 어업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운동장이 한마디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우리 어업이 출발점이 조선어업용 일본에서 출발하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사실 우리나라 그 당시 어장이 물반 고기반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큰 기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그만 배들 가지고 뭐이 뗏목배 가지고 어업을 했던 때인데 걔들 기선 가지고 와서 그냥 쫙 우리나라 주변에 물고기를 다 잡아갔지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쫓겨나갈 때 폐망에 쫓겨나갈 때 대형 업종들을 주로 물려받은 분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연안에 있던 그 일본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던 선주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대개는 물론 뭐 주인은 바뀌었겠지만 그 대형 업종들이 아직도 이 지역에 가면은 이제 유력 인사이고 또 대형 업종들한테 대개는 유리하게끔 어업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각종 그 불법이나 규제도 대형 업종들한테도 있지만 그 규제의 종류나 가짓수라든가 방법을 보면 대형 업종들보다는 소형 연안 업종들이 훨씬 규제가 디테일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종의 분들은 전과 50범도 있습니다. 이게 전과 50범. 수산업법에서 수산업법 위반은 전과 50범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가면 뭐 걸릴 수 있는 게 뭐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규제도 이런 대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원래 어업은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적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바다가 육지에 4.5배지 않습니까? 막상 나가면 광대하거든요. 안 보여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사실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그렇게 규제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양만 잡아온다 그러면 그게 어디 가서 잡든 뭘 잡든 어떤 걸 잡든 사실 관여하지 말아야 되거든.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다만 정해진 양을 정확히 잡았느냐 하는 것을 출구 통제를 명확하게 써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 구조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우리 업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로 마치죠. 뭐 오징어 뭐 얘기 여기까지 했는데 예. 뭐 추가적으로 혹시 이거 해양 폐기물도 김 교수님 해양 폐기물도 얘기해요? 이거는 안 예, 하려고 그런 건데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해요? 이거는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니면 그거 말고 저기 아니 아까 그냥 해양 폐기물 할게요 그냥 아니 여기 또 그 멸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멸치. 멸치 해드릴까요? 지금 예, 시간이 멸치 해드릴게요. 30분 남았습니다. 멸치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멸치 좀 해주십시오. 멸치는 뭐 제가 거기 자료가 없으니까 해양 폐기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제가 해양 폐기물 종합대책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 해양 폐기물에 대한 그 애정이 많아요. 근데 물고기 멸치 얘기도 한번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잠깐만요. 예, 저기 아까 저한테 보내준 걸 자료를 제가 예, 띄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강의가 너무 재밌습니다. 아유, 지금 뭐 저기 상대자가 안 보여갖고요. 뭐 실감이 안 나네요.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아유, 아, 예. 우리 강의가 원래 이게 좀 줌 강의가 그렇습니다. 나승우 알겠습니다. 조교, 올려주세요. 나승우 조교. 예, 교수님. 내가 방금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좀 올려주세요. 네, 자료를. 네. 저기 위원장님, 예, 저희들 집이 축산항입니다. 축산항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집이 어선 세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아하, 하던 집이라서 지금 그러시군요. 저 예, 위원장님 강의하신 게 너무 실감나게 우리 집도 예. 오징어
체납기도 하고 트롤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대구리라고. 아, 우리가 아이고 오대구리 되게 3척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 선주 집안이네요. 오대구리 3척 가지고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네. 저기 저 뭐 오징어는 뭐 사실은 과거에 한 20만 톤 잡았는데 요즘은 덜 잡는데 사실 오징어하고 그 생산장에서 1, 2를 다투는 그 어종이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멸치입니다. 멸치. 우리가 통계상에 볼 때 멸치 뭐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근데 크게 멸치가 물고기 중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멸치는 뭐 비슷한 방법으로 멸치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도 비록 고기가 작지만 이것도 엄청난 경쟁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멸치를 둘러싼 전쟁이 어떤 것이가 주로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그 갈등 중에 사례를 몇 개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소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럼 요즘에 최근에 멸치가 덜 잡혀서 멸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럼 과연 앞으로 멸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치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알 말고 찌맨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멸치가 우리나라 전체 어종별 통계를 내면은 1, 2위를 했다는 겁니다. 대개 오징어가 1등하고 멸치가 2등 했습니다. 과거에는 멸치가 한 20만 톤씩 잡혔습니다. 최근에는 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멸치가 좀 많이 잡혔던 어종이고요. 비록 작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멸치의 의미가 많죠. 우선 뭐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치 잡는 어법이 그게 권현망이라고 그래갖고 이 권현망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권현이라는 건 원래 그 일본의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신이래요. 어비의 신인가 뭐 신의 이름인데 그게 권현이랍니다. 그래서 그 권현망 그 일본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하다가 남겨놓고 갔는데 우리 저 문민정부를 최초로 이끄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김홍종이 거제에서 멸치잡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책에 보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 저기 자기 집에 온 손님한테 멸치 한 박스를 이렇게 선물로 많이 줬대는데 그래서 멸치로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멸치가 그 정도로 저기 대통령이 거기에서 그때 했고 역사적으로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멸치 뭐 비록 뭐 그 쪼만하지만 우리 모든 음식의 국물의 원조 아닙니까? 또 칼슘도 정말 풍부하고 그래서 식품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원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는 멸치는 이제 세멸 눈 뜨자마자 나오는 조그마한 거 세멸부터 해서 중멸 뭐 이렇게 하고 자멸, 중멸, 대멸까지 해서 쭉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멸치가 모든 물고기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저기 다른 물고기가 대부분 다 먹고 인간이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도 먹는 겁니다. 이게 생태적으로 멸치가 바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허가를 낼 때 무슨 어종을 잡아라 하고 허가를 낸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지역이라든가 어법에 대해서 어선과 어법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주는 건데 그럼 멸치를 주로 잡는 그 어업은 뭐냐면 아까 말한 권현망인데 그게 뭐 그림이 없지만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권현망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이 멸치 권현망이라고 앞에다 멸치를 붙였어요. 그 멸치 권현망인데 이거는 아까 트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는 엄청 그물이 크죠. 그런 대신에 이제 작은 멸치를 잡아야 되니까 자루 그물 맨 끝에 가면 거의 세목망이라면 세목망. 모기장 그물보다 더 작은 그물을 씁니다. 그래야 조금만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 맨 끝에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그물 길이가 한 3km 될 거예요. 3km? 그래도 됩니다. 날개 그물이 한 2km 되니까 그 날개 그물 맨 앞쪽에는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물 코가 큽니다. 그리고 약간 오비기 수비해갖고 굉장히 거대한 그러니까 날개 그물 한쪽에 한 3km씩 되는 그런 큰 그물을 서서히 끌고 다니면서 이제 멸치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어의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니죠. 이것도. 그리고 특히 이 권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 잡던 걸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연안어민들은 뭘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권연망의 조업구역은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닷가 앞에까지 다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구역이 여기는 바로 연안 그 해안가까지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도가 센데 연안해변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주죠. 그 큰 업종 그물로 연안 집 앞에까지 한번 훑고 지나가면 한 2박 3일 거기 동네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대형 업법을 그물을 가지고 이 선단 조업을 하죠. 멸치 권연망도 멸치 대형 그 주배가 있고 또 뭐 과공선이 있고 운반선이 있고 막 선단 조업을 하는 업종인데 이거 대형 업종입니다. 그게 주로 멸치를 잡기 위해 특화된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멸치 또 다른 업종이 이제 여러분 끄리업이라고 이제 끌고 다니는 업인데 쉽게 말하면 트롤이나 이제 쌍끌 많이 들어보신 쌍끌이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거는 뭐 입구가 뭐 50m 되고 뭐 이런 거를 큰 자루를 물속에 넣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줄줄줄줄 끌고 다니는데 그거를 2배로 끌고 다니냐 1배로 끌고 다니냐에 따라서 2배로 끌고 다니면 쌍끌이고 1배로 끌고 다니면 트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치가 모든 물고기의 먹이다 보니까 이 트롤 업종들이나 끄리 업종은 멸치를 타겟해서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멸치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멸치를 먹으러 다른 타겟 어종을 잡으려고 해도 먹이 있는 곳에 멸치 있는 곳에 그게 다른 어종들이 있을 테니까 멸치가 같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권연망하고 이제 전쟁이 많이 이제 갈등이 많죠. 그다음에 또 연안 선망이라고 연안 선망은 이제 여러분 고등어 많이 잡는 대형 선망 아시지 않습니까? 대형 선망 왜 동원산업의 김재철 회장이 참치 잡을 때 쓰는 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형 선망인데 그거는 좀 발달된 건데 연안에서 대형 선망은 주로 고등어 잡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이제 큰 직사각형으로 된 큰 그물을 고기가 있으면은 어군을 보고 둘러칩니다. 어군을 둘러치면은 옆으로만 둘러치면은 밑으로는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고기가 확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칠 때 어군이 이동하는 속도를 계산해서 밑에 그 아래쪽에 쨈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쨈줄을 딱 잽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된 그물이 이게 자루고물처럼 돼갖고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갖춰지면 이제 잡는 건데 그게 대형 선망인데 연안 선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연안 선망은 멸치 잡는데 이거는 그 조그만 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그 고기가 둘러치더라도 밑으로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쨈줄이라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들은 약간의 그 조류가 있는 데서 이거 연안선망은 대개 이제 서해나 저 목포 이쪽에 주로 하는 것인데 조류가 있는 곳에서 이제 둘러친 다음에 고기를 그럼 둘러치면 조류가 있으니까 고기 한쪽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리는 그쪽쯤에다가 약간의 이제 움살을 그러니까 움푹 파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루고물까지는 아닌데 움푹 파이게 해서 거기다 고기를 담는 겁니다. 그렇게 잡는데 주로 이것도 멸치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치망류, 뭐 각종 정치망이 많으니까 강망, 낭망, 뭐 소대망부터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연안에 몰려오는 멸치를 잡죠. 기타 뭐 들막까지 연안업들이 비록 뭐 새끼는 작지만 이 멸치를 놓고 또 경쟁 조업이 엄청 심합니다. 여기도 심한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권연망하고 끄리업인데 원래 권연망하고 트롤이나 이 쌍끌이들이 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연망 애들은 멸치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해요. 어민들은 대개 자기 타겟 업종 물고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주인은 물고기는 잡기 전까지는 자기 게 아니죠. 잡아서 배에 올리면 그때 자기 것인데 그 안 잡은 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권연망이 어느 날 주로 권연망이 우리나라 그 조합 중에 업종 중에 가장 그 돈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안 잡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잘 안 잡히는데. 근데 저기 딴 조합에 가서 보니까 아니 트롤이나 이 쌍끌이나 중비들이 멸치 대멸들을 엄청 우입하는 해갖고 막 판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눈이 이제 시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민원을 내는 겁니다. 아니, 왜 트롤들이 이 대멸을 잡고 멸치 잡아갖고 말이야. 그 멸치가 다 고갈된다 하고 막 민원을 내고 해갖고 싸움 전쟁이 됐는데 이것 이 둘 간의 전쟁도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요거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역 간에만 말씀드릴게요. 지역 간의 분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충남하고 전북에 보면 사이가 금강하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강하구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 원래 여러분 아시는 하구는 이 바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정말 그 영양염료가 공급되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다 하구는 막혀서 수산업에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하구 그쪽에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금강하구에 좀 더 나가면 선유도라고 있습니다. 선유도 그쪽이 서해안에서 가장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곳인데 이제 이 멸치가 그쪽 어장이 형성이 잘 됩니다. 근데 멸치잡이 주로 그 서해 쪽에서 많이 다는 업종이 그 안강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양조망이라는 게 있는데 양조망이 아까 말한 연안선망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건 연안선망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어장이 선유도에서 형성되니까 대개 이쪽 양조망들은 대천, 서천, 보령 쪽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바다로 꼬짝 나가면은 그게 전라북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도 경계를 침범해야 돼. 그리고 침범하자마자 또 대형 좋은 어장이 있으니 거기 가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 분들이 완전히 완강하게 막 저항을 하고 충남 사람들은 거기서 일주일만 잡으면 1년 먹을 거 나오는데 그냥 몰라 잡아오고 거기도 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 권연마오 끄리업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가 풀려고 옛날에 했냐면은 이제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업종체 과정 가니까 이 권연마오 끄리업이 이게 기형적으로 합의를 하고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법에다가. 근데 내용이 뭐냐면 권연망은 자기들 멸치만 잡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치 외에 다른 걸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연망은 멸치 위에 다른 거 잡으면 불법이고 트롤이나 이 끄리업들은 다른 원래 트롤이나 쌍끌들은 주로 타겟 그 어종이 삼치라든가 뭐 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치만 잡으라는 거예요. 삼치만. 그 멸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아니 낚시도 아니고 권연망이 큰 날개를 펴 그 멸치 잡으러 가면은 멸치 먹으려고 병어도 들어오고 뭐 삼치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잡으면 불법이잖아요. 꼭 그렇게 잡으면 불법, 그물만 넣으면 불법하게 생겼고 끄리어도 아니 삼치 잡으라고 그물 끌고 이렇게 하고 양방하면은 삼치만 올라옵니까? 그 멸치가 올라옵니다. 조금씩 부수적으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권연망은 저 멸치 위에 다른 거 못 잡고 끄리 업종은 멸치를 잡으면 안 되니까 이건 둘 다 바다 그물만 넣으면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억지로 해갖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놨다고 그래갖고 제가 빨리 고쳐라. 그랬는데 어떻게 고치냐? 야, 이거 너희들 권연망하고 이 끄리 업종들 너희 옛날처럼 어느 정도 이 부수적으로 잡히는 것을 다 상호 인정하고 이렇게 조업을 해왔는데 그렇게 딱 그물만 넣으면 불법 되게끔 이렇게 합의를 해놓으면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혼행률을 인정을 해라 상호. 그랬더만 그 당시에는요 입장이 좀 유리하고 셌다고 생각하는 권연망에서 그걸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멸치만 잡겠다는 거야. 사실 멸치만 못 잡거든. 자기들 그 권연망 큰데 보면 뭐 칼치부터 다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와. 멸치만 잡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저도 끄리 업종 애들한테는 절대 멸치 못 잡게라는 거야. 그러면 현장에서 만약에 멸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법을 개정하는 우리 후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러면 만약에 저 끄리 업종에서 멸치가 들어왔으면 어떡하냐? 그럼 버리려는 거야. 그거 내가 볼 때는 좀 한심한 소리죠. 아니 바다에서 기름 떼고 시간 낭비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불가피하게 잡은 고기를 버리자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혼행률을 상호 인정을 해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권연망이 반대를 해갖고 끝까지 반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되다가 또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혼행률 상호 인정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는데 어떻게 왔냐면요. 그렇게 반대했던 권연망에서 혼행률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거를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대법에서까지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혼행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거를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수산업이라는 게 민원이 글자 하나 고치기도 어려워요. 여기는 뭐 치열해서 그래서 못 고치는데 이걸 좀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요거는 아마 대법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이거 아마 수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권연망하고 끓이업은 그 혼행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걸로 해서 이제 아마 법이 개정될 거라고 봐서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연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물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가 애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조그만 눈 뜨자마자 새멸 있잖아. 잠이야 새멸 조그만 새우 있죠. 볶아 먹는 거. 야 그거는 제가 봐도 너무한 거예요. 야 어떻게 물고기가 눈 뜨면 잡냐. 좀 살게 해주고 잡자 해갖고 제가 물고기 인권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물고기 인권. 물고기한테도 물고기도 어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야 인간적으로 정말 그 세목 그물 모기장 그물 같은 거 이거 크기 좀 조정하자.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세멸을 잡되 크기를 좀 키워라. 그래갖고 그 망목 크기를 좀 크게 한다거나 이 그물 짜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그물 코가 이제 형성이 모양이 이제 찌그러지고 안 찌그러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망지 형태를 또 조정을 해서 이렇게 권연망한테 이 어획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권연망이 일제 이후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누가 이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제로 밀어갖고 그걸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야 물고기도 좀 태어나면 저 세상 맛도 보고 물고기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좀 그렇게 하자고 최초로 물고기 인권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물코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이 권연망 어획 강도를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적으로 좀 조정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안 선망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안 선망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과 40번 50번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권연망 사람들은 하여튼 우리나라 웃긴 게 권연망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멸치가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잡으면 배가 아파갖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연안 선망은 권연망보다 상대적으로 열세 작은 어종 좀 작아요. 특히 연안 선망은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호남 지역 그러니까 저쪽 완도, 목포, 해안 쪽에서 주로 이제 그 조업을 하는 업종들인데 이게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권연망하고 경상도 지역에 있는 권연망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경상도 지역에 있는 권연망은 규모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공선도 있고 운반선도 있고 본선도 있고 배가 여러 척이 있죠. 선단 조업하는데 전라도 쪽에 있는 권연망은 그것도 비슷한데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저 구역이 밖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 안쪽에서는 이제 연안 선방에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서 조업하려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 죽은 조업 못 하는데 안에 사는 연안 선방은 멸치 잡거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연안 선방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둘러쳐서 잡아야 되는데 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어구가 불법이다 해갖고 뭐 온갖 해경이나 뭐 우리 어업 관리단 쪽에다 계속 민원을 내고 해갖고 어떤 사람들이 전과 40번 50번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산업법상의 연안 선망에 대한 그 어구 모시도라는 어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해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 줄 알고 막 잡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에 있는 그 멸치잡이가 양조망이란 건데 연안 선망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는 합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남만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매일 당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저기 이 연안 선망의 소형 어업하시는 분들이 불쌍해갖고 제가 퇴직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아유 당시 옛날 어업정책과정 했으니까 나보고 증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증언을. 그래서 제가 아니 퍼블릭 같은 사람이 무슨 증언이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그 옛날 어업정책과정 오래 했는데 증언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아니 이게 상대가 센 놈들이잖아요. 권연망이 센 업종인데 걔를 상대로 해서 증언을 그래서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 스타일로 봐서는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순천까지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검사들이 기소를 해놨는데 기소 내용이 가관이더구만. 이게 아주 그냥 어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기소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검사한테 검사 아저씨 당신 이거 끓이업하고 이 둘러 치는 업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 막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여보세요. 이 연안 선방은 끓이업을 할 수 있는 그물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배 자체가 끓이업을 할 정도로 힘도 없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끓여을 했다고 이렇게 기소를 합니까? 뭐라 해갖고 사실 그 사람들이 1심에서 이겼어요. 그 사람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아마 2심 이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영세하면 도와주려고 제가 저 대형 업종들을 상대로 해서 증언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협박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뭐 이 권한망 뭐 막강하잖아요. 아니 뭐야 박신철 위원장 당신 뭐냐 뭐 여보세요. 사실대로만 말한 거예요. 나는 사실 근거해서 연한 선망이 끓여을 할 수 없어요. 비록 당신들이 볼 때는 조류가 흘러가니까 배를 정지시키더라도 그물을 끄는 모양으로 보이지만은 끌 수가 없는 구조다. 왜 그걸 갖다가 해서 어려운 업종하고 상부상조하지 않고 말이야. 자기 물고기가 그 멸치가 다 당신들 거야. 내가 막 뭐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갖고 지금 제가 증언을 해서 영세업종 제가 살리는데 기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앙정부에 있던 저기 관료가 이런 거 한 적이 없는 망인데 제가 해갖고 하여튼 그 어민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러면 멸치가 최근에 정말 덜 잡히고 어민들이 힘들어한다는데 근데 최근에 감척을 많이 하는데 감척 예산이 뭐 최근에 뭐 1,500억, 2,000억씩 들어오던데 가장 감척을 많이 하려는데 권연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에 바짝 붙어서 조업을 대형 업종을 가지고 조업을 하다 보니까 연안 어민들하고의 그 갈등이 많아요. 많이 부딪힘이 많고 또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감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감척도 최초로 시켜줬고 해서 감척을 많이 할 겁니다. 올해도 아마 한 10통 이상 할 건데 감척이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망이나 끓이업종이나 타업종에서도 서로 불가피하게 선택적 어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낚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끌낚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낚시해서 끌어 잡을 수 있는 건 선택적 어법인데 나머지 이렇게 큰 그물을 끌고 다니는 것들은 선택해서 못 잡는 경우는 부수적으로 타겟 어종이 아닌 경우에 잡힐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혼액을 인정해 주도록 하자 해서 아마 대법원에 판결이 났으니까 그것도 인정이 되면은 멸치에 관한 어느 정도 그 분쟁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멸치가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아까 오징어하고 달리 멸치는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는 아까 저기 남방 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멸치는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이거는 중위도에 널리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8선 그다음에 저기 제주 그 밑으로 해서 쫙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온도 변화에도 얘들은 멀리 안 도망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멸치는 이게 어떤 온 바다가 다 멸치인 경우도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 중위도에 사는 물고기라서 멀리 도망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조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애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오는 조기는 저 양자강 하구에서 이제 태어나서 얘들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회에 내려가는데 그거는 되게 북방 한거에서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 저 서해 중간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씩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으면은 덜 올라올 때는 조기가 안 나는 것이고 적정하게 온도가 맞으면 또 쭉 나오고 하는 어종인데에 비해서 멸치는 중위도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멸치는 없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기 아무도 안 보이고 혼자 떨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